그 다음 작품입니다. 지금 우리 반복에 대해서 김수영 씨의 반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단어의 반복. 그죠?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구절의 회귀. 구나 절이 회귀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조국에 돌아오신 상병포로 동지들에게 조금 특별한 작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상옥 읽어봅시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용감하게 싸우느냐는 것에 대한 대변인이 아니다. 또한 나의 죄악을 가리기 위하여 독자의 눈을 가리고 입을 봉하기 위한 연명을 위한 아유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명이 지루하다고 꾸짖는 독자에 대하여는 한마디 드려야 할 정당한 이유의 말이 있다. 포로의 반공전선을 위하여는 이것보다 더 장황한 전제가 필요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용감성과 또 그들의 어마어마한 전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싸워온 독특한 위치와 세계사적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리하여 나는 자유를 위하여 출발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끝을 맺는 나의 생명과 진실에 대하여 아무 뉘우침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자유를 연구하기 위하여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의 두꺼운 책상을 들춰올 필요가 없다. 똑같이 사랑하는 북한 동지들과 함께 똑같은 밥을 먹었고 똑같은 옷을 입었고 똑같은 정성을 지니고 대한민국의 꽃을 이마 위에 동여매고 싸우고 싸워왔다. 예, 이 시는 좀 특이한 시죠. 298쪽에 설명이 좀 나옵니다. 이 시는 1953년 김수영이 거제리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었을 때 자유세계 편집장이었던 박연희의 청탁을 받고 쓴 작품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김수영은 정확한 경위가 그 전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영군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에 포함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국 현대사 지식이 있을 테니까 전쟁 포로를 가둬두는 그 포로 수용소가 거제도에 있었고 부산의 한 지명인 거제리에도 그 이후에 다시 수용이 됩니다. 이 김수영이 그 거제리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석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북한군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탈출을 했지만 잡혔을 때 포로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를 썼지만 발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전집에 수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표는 되지 않았고 전집에는 수록이 됩니다. 유족들이 김수영 씨를 다 모아서 보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는 약간 정치적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제목을 보면 조국에 돌아오신 상병포로 동지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던 수용자들이 휴전이 되고 나서 다 자기 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했죠. 국제법에 따라서. 그래서 남한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북한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그죠? 전쟁 포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최인훈의 광장에 나오는 주인공, 그죠? 최종적으로 제3국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자살하는 장면으로 나오죠.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김소영은 이제 남한을 선택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정치적 어떤 경험이 계속 그에게 발목을 잡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53년에 이 시를 썼습니다. 조국에 돌아오신 상병포로 동지들에게.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요. 또한 나의 제약을 가리기 위하여 독자의 눈을 가리고 입을 봉하기 위한 연명을 위한 아유. 아유는 아부입니다. 아부도 아니다. 내가 이 시를 쓰는 것은 그 이제 포로로 갇혀 있다가 기순한 돌아온 그 동지들을 얘기합니다. 자기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자, 그래서 이연을 가보면 나는 이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리하여 나는 자유를 위하여 출발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끝을 맺은 나의 생명과 진실에 대해 아무 뉘우침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 정치적 이력에 대해서 일종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를 연구하기 위하여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라는 두꺼운 책장을 펼쳐볼 필요가 없다. 책을 통해서 자유를 실천한 게 아니고 자기는 현실에서 자유를 추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꽃같이 사랑하는 무수한 동지들과 함께 꽃같은 밥을 먹었고 꽃같은 옷을 입었고 꽃같은 정성을 지니고 대한민국의 꽃을 이마 위에 동여매고 싸웠다. 이 시를 여기서 분석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을 위주로 분석한다기보다는 그 끝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 그죠? 구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꽃같이 혹은 꽃같은, 그죠? 명사 플러스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상당히 눈에 띄죠. 꽃 같은 밥을 먹었다. 좀 이상하죠? 그죠? 비유가 이상하잖아요? 꽃 같은 옷을 입었다. 이 포로 동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로 갇혀 있다가 수용소에서 이제 풀려난 사람들. 그래서 이 시가 처음 전집에 수록될 때 발표가 안 됐으니까 원고에 손으로 쓴 것을 전집에 수록할 때 이 꽃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인쇄를 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그죠? 왜냐하면 꽃 같은 이상하니까. 표현이 이상하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걸 다시 한번 원고로 보니까 이게 꽃이었다는 겁니다. 왜 꽃 같은이라고 표현했을까? 반복적으로 꽃 같은. 그죠? 의도적으로 반복을 여러 번 했는데. 그래서 꽃이 특별한 어떤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집을 편찬한 편집인들이 처음에 잘못, 그죠? 원고를 인쇄할 때 전집이 이렇게 잘못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잡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반복과 변주가 일어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표시를 했습니다. 꽃은 디귿이고 같이나 같은은 리얼과 리얼 닷입니다. 고고가 나오죠. 먹었고 입었고 지니고. 이건 물론 그죠?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298쪽으로 다시 가서 밑에서 7째 줄 인용한 용녀는 직설적 진술을 보여주면서도 그러니까 이 시는 보통 다른 김수영의 시보다는 굉장히 직설적이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냥 직접 얘기하고 있죠. 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한 어떤 정치적 사건을 놓고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행사시 비슷하게 직접 주제가 드러나는 시적 비유나 비유나 상징이 별로 없는 작품인데 여기에서 비유가 상징이 그죠? 꽃이라는 것에서 상징이 나타납니다. 직설적 진술을 보여주면서도 단어의 회귀 및 구절의 회귀가 나타나서 반복의 은수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용한 1년이 아니라 2년에서 주로 반복되는 것을 표시를 했는데 전반부에서는 대표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나하고 자유입니다. 왜 나하고 자유를 이렇게 많이 반복했을까? 당연하죠.
자기가 지금 보여준 그 경험은 자기의 그 행적은 자유를 위한 그죠? 실천이었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종의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와 내가 몇 번 반복됐어요. 기억이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 다음에 자유가 몇 번 반복됐어요. 하나, 둘, 셋, 넷. 거의 똑같이 반복이. 그만큼 주제는 단순하죠. 간단하지만 그만큼 반복을 지금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후반부입니다. 꽃같이 사랑하는, 꽃같은 밥을 먹고, 꽃같은 옷을 입고, 꽃같은 정성을 지니고. 자, 우선 우리가 의미적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당연하죠. 뭡니까? 자유죠. 앞에 자유를 그만큼 반복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꽃같은 할 때 이 꽃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꽃도 여러 상징이 있겠죠. 꽃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시인마다 다르고 같은 시인이라도 작품마다 꽃의 상징이 다를 수 있는데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1차적으로 자유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또 어떤 말들이 있냐면요. 나의 생명과 진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이 나오죠. 자유란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보충 설명하는 것이 나의 생명과 진실에 대하여 아무 뉘우침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진실 이런 것을 이 꽃이 상징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자유고 그 다음으로는 생명, 진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꽃의 상징이다, 의미다, 상징적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렇게 복잡한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가 쓰여진 건 아니죠. 그죠? 대체로 단순한 작품인데, 일단 우리가, 구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작품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 작품을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꽃의 상징이 다른 작품들에서 앞으로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꽃잎 1, 꽃잎 2. 그죠? 그렇게 해서 꽃의 상징이 다른 작품들에게도 계속 나오는데 이 작품에서 이 꽃의 상징이 무엇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시에서 꽃이 계속 등장하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로 꽃을 표현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먹었고, 입었고, 지니고의 연결음이 고가 계속 3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이 반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투쟁,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보세요. 먹었고, 입었고, 지니고라고 하는 이 연결 의미는 어디로 수렴이 됩니까? 싸운다는 동사로 수렴이 됩니다. 먹었고, 입었고, 지니고, 그 다음에 싸우고, 싸워왔다. 그죠? 싸우고에도 연결음이 고가, A가 반복돼요. A가 5번이나 반복돼. 고가. 그만큼 지금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구사하고 있는데 먹었고 입었고 지니고는 다 싸우고에 수렴이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 후반부의 주제는 뭐예요?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거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해 온 것이 자기의 지금 그런 삶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이 반복되는 경우 지금 이 파트는 구나 절이 반복되는 시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으니까 절망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시는 뭐 길지 않고 짧은 작품인데 자, 누가 읽어보나 하면 배동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책을 좀 옆에 사람한테 빌려서 마이크는 누가 갖고 있어요? 조금 전달해 주세요. (299쪽) 밑에서 넷째 줄 절망이라는 작품입니다. 읽어보세요. 풍경이 풍경을 감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감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감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분열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얼마나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예, 이 짧은 시 속에 똑같은 절이 그죠? 여러 번 반복됩니다. 어떤 절이에요? A가 A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이라는 절이에요. 주어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A가 A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이게 몇 번이나 나왔어요? 그 내가 번호를 1번이라고 붙여놨죠. 절이나 문장은 1, 2, 3, 4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1, 1, 1, 1, 1 이렇게 4번 반복됐어요. 그 다음에 2가 2번 등장하고 마지막에 1-로 끝나죠. 그죠? 역시 A는 A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문장이죠. 좀 변형이 됐긴 했지만 그럼 5번 A는 A를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절이 반복됐어요.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가 말하는 앞에서 살펴본 뭐예요? 텍스트 언어학에 속하는 6가지 기법 중에서는 어디에 속해요? 병행구문이죠. 그죠? 병행구문. 왜냐하면 그 A에 해당되는 것은 B로, C로, D로, 즉 풍경이, 곰팡이, 다음에 여름, 속도 이렇게 그 부분은 바뀌지만 기본 그죠? 문장은 안 바뀌고 그대로 유지되죠. 반복이 되는 부분과 바뀌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 병행구문입니다. 자, 풍경은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다. 곰팡은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다. 여름은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다. 속도는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그죠? 명제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A는 A 자신을 스스로 반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스스로 돌아볼 수 없어. 나는 나를 반성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중심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자, 이게 한번 봅시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됐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명확하진 않지만, 이 시가 워낙 짧고, 그죠?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데, 짐작은 이렇게 해볼 수 있죠. 300쪽. 내가 볼 때는 이 상황은 300쪽 위에서 6째 줄입니다. 이 단어들이 들에서 연상되는 것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곰팡이가 생겨나는 풍경을 바라보며 화자가 느끼는 나태와 정체감이다. 여름에 눅눅한 그 습기 많은 여름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문득 깨달은 게 이런 거라는 거죠. 뭐예요? 풍경은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곰팡이는 곰팡이를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여름은 여름을 반성하지 않고, 속도는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다. 그죠? 이 여름철 이 상황이 졸렬하고 수치스러운데 그것은 또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모든 존재는, 자, 우리 교재 300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밑에서 10줄쯤에 있어요. 모든 존재는 자기 중심주의의 한계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자기를 반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렬과 수치스러운데, 스스로 자기를 반성할 수 없기 때문에 졸렬하고 수치스러운데, 그러한 감정조차 자기를 또 반성하지 않으니까 이 자기 중심주의는 아주 뿌리 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라고 하는 걸 한자로 쓰면 뭐라 그랬죠? 유아론이죠. 유아론. 오로지 유자에 나자를 써서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바람은 딴 데서 오고 그랬어요. 바람이 뭘 의미할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미 차원에서 시의 주제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뭘 의미하는가?
그 다음 문장이 약간 힌트가 됩니다.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그랬거든요. 역시 반복입니다. 뭐가 반복돼요? 동사가 반복돼요. 오고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바람은 일단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화자가 볼 때 바람은 구원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반복되는 구문 때문에, 반복되는 언술 구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람은 딴 데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 그랬으니까 바람은 구원의, 그죠?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어디서 와요? 자기 내부에서는 안 온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자기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그런 의미로 일단 우리는 이 시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또 각자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바람이, 즉 구원이 외부에서 불어온다 해도 궁극적으로 자기 중심주의를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절망스러운데 그 절망은 끝까지 또 절망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끝나죠. 그죠? 그래서 1-로 끝납니다. 그만큼 이 김수영이 볼 때 자기 중심주의는 뿌리 깊고 자기가 볼 때 이것은 극복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나마 극복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은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온다. 그런 어떤 주제를 이 시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여기 좀 이제 전개되고 있고, 또 주로 분석하는 것은 이 반복되는 구절, 그죠? 반복되는 절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01쪽 가봅시다. 아까 다 얘기했던 것인데 한번 정리만 하고 다음 시로 넘어갑니다. 301쪽 첫째 줄. 오고라는 동사가 공통분모를 이루므로 바람과 구원이라는 주어는 동격이다. 따라서 이 두 행은 환멸, 자책, 자조 등을 극복하는 구원의 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을 얘기한다. 그런데 이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는 거죠. 예기치 않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체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온다는 겁니다. 구원이. 바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불어라 해서 부는 게 아니죠. 우연히 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기치 않다는 것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다. 무엇의 속성이? 바람의 속성. 자, 바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계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계획한 게 아니니까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니까. 그죠? 불현듯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수영이 계속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반성을 하고 어떤 각성을 일으키는데, 그죠? 배우고 있는데, 그죠? 그 공통점이 뭔가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작품들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지금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람의 속성입니다. 바람은 무계획성을 갖고 있어요. 의도치 않은 것입니다. 의도치 않음. 무의도성이죠. 자, 앞에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김수영이 그걸 보면서, 그죠? 자기 반성을 계속했던 거지. 폭포에도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폭포의 속성 중에서, 그죠? 무규정성, 그죠? 무의도성, 바람이나 폭포나, 그죠?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와 관련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무의미시와 관련된다. 김수영은 의미를 껴안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의미를, 그죠? 없애는 식으로 무의미시를 쓴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했죠. 김순수는 처음부터 언어에서 의미를 제거하고, 그죠? 무의미시를 만든다고 했지만, 김수영은 의미를 껴안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의미를 무화시킨다. 자, 이 무의도성이라는 게 이 바람에도 있고 폭포에도 있는 겁니다. 폭포는 고든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특징을 또 갖고 있어요? 스스로를 계획하지 않고, 그죠? 자, 한번 돌아가 볼까요? 294쪽.
폭포는 둘째 연을 보면 규정할 수 없고 비규정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미도 없다 그랬어요. 무의미, 무규정성, 무의도성. 그렇기 때문에 이 폭포의 모습을 보고 이 화자가 그죠? 깜짝 놀라면서 각성을 일으키죠. 그리고 반성을 합니다. 아, 나는 지금 나태하고 안정에 빠져 있지 않나. 폭포는 저렇게 그죠? 끊임없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떨어지는데, 그죠? 그리고 그 떨어지면서 어떤 속성을 보여줘요? 이런 속성을 보여줍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속성을 보여줘요. 이게 김수영 씨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포착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두지 않고, 그죠?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이런 게 다 폭포의 속성입니다. 지금 이 바람의 속성하고 상당히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연결시켜 보면 김수영이 이 폭포나 바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운동성, 움직임, 이 둘 다 공통점은 기본적인 공통점은 역동성 아니겠어요? 역동성?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불어오는 거니까. 가만히 고여있는 자기 자신의 나태와 안정을 반성하는 요소가 바로 이 역동성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숨어있는 이런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속성. 이런 속성이 뭐와 관련될까요? 이런 속성이 뭐와 관련될까요?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요거가 관련되죠. 요것은 문학과 예술이 현실을, 그죠? 반영하거나 현실의 모순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어떤 참여시적인 요소고, 혹은 리얼리즘 시의 특성이고, 시는 현실과 상관없이 예술 자체의 목적을 향해서, 그죠? 존재한다. 이게 순수시의 특성이고, 이게 반드시 이게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좀 도식적으로 보는 모더니즘 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수영은 이것도 중요시하지만 이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중시하면서 계속 참여의식을 가지고, 그죠? 이런 리얼리즘적인 요소, 참여식, 현실 참여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그죠? 고발하려고 했지만 이걸 버리고 이걸 간 게 아니고 이걸 끝까지 유지하면서 이걸 동시에 가져갔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 폭포와 바람의 역동성에서 그죠? 어떤 교훈을 얻는 거,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는 것은 자기가 여기에 주목했을 때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뭐가 그죠?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지는 거죠. 예술성이 그 예술성을 대표하는 게 이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이 무의도성, 무규정성, 무계획성, 무의도성 이게 다 뭐예요? 시의 예술성과 관련돼요. 김수영은 순수 시로부터 시작했지만 참여 의식에 눈을 뜨고 이쪽으로 관심을 가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대한 그죠? 관심이 줄어드니까 이 시의 예술성을 향한 관심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있는 자신의 현재 모습이 어때요? 폭포와 바람을 볼 때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현실성에만 갇혀 있구나. 시가 보여줘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예술성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이 폭포와 바람이 가지고 있는 그죠? 이런 요소. 시의 현실성을 추구할 때는 주로 이거는 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무의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무의도성, 무계획성, 무규정성 이게 다 어찌 보면 무의식에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무의미하고도 해당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김수영은 지금 자신의 시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포와 바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무규정성, 무오도성, 무계획성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김수영이 생각하고 있는 이 무의미 시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의식과 관련되고 시의 예술성과 관련되고 순수시의 하나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김수영은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왔지만 이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온 게 아니고 여기서 선 자리에서 그죠? 시의 현실성의 자리에서 다시 이걸 그죠? 반성하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이 폭포라는 시도 이 절망이라는 시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움직임이다. 움직임을 보면서 그죠? 자기를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예술이라고 하는 건, 시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자, 또 가봅시다. 이제 문장의 해결을 살펴봅니다. 문장 자체가 반복되는 거. 여러 편에서 그런 작품이 나오는데 긍지의 날이라는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채나리 읽어봅시다. 마이크. 너보다 잘하는 순환의 원리를 위하여 나는 필요하였고 또 나는 영원히 필요할 것이기에 구태여 옛날을 돌아보지 않아도 서름과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있는 나의 긍지. 오늘은 특정 긍지의 날인가 보다. 내가 살기 위하여 몇 개의 번개 같은 환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꿈은 교훈, 청춘, 물, 구름 피로들이 몇 배의 아름다움을 가하여 있을 때도 나의 원천과 더불어 나의 최종적인 긍지. 파도처럼 요동하여 소리가 없고 비처럼 파도어졌지 않는 것. 그리하여 피로도 내가 만드는 것, 긍지도 내가 만드는 것. 그러할 때면은 나의 몸은 항상 한치를 더 자라는 꽃이 아니더냐. 오늘은 풍경 여러 가지를 합한 긍지의 날인가 보다. 암만 불러도 싫지 않은 긍지의 날인가 보다. 모든 서름이 합쳐지고 모든 것이 서름으로 돌아가는 긍지의 날인가 보다. 이것이 나의 날, 내가 잘하는 날인가 보다. 예, 제목이 긍지의 날인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이 반복되는 부분은 오늘은 필경 긍지의 날인가 보다. 1번이라고 번호 적혀 있는 것이 시의 후반부에 연속해서 반복되죠. 그만큼 이 긍지를 느낀 것입니다. 그죠? 항상 서러움을 느끼고 필요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던 이 화자가 김수영 시인이 긍지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죠?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이 긍지를 느끼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301쪽 보세요. 이제 또 역시 계속 반복되거나 그죠? 회귀하면서 등장하는 것에 내가 표시를 했습니다. 명사의 경우는 단어의 경우는 기역, 니은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뭐가 반복됩니까? 기역, 필요가 우선 반복됩니다. 그죠? 필요가 2번 또 뒤에 나와요. 근데 그 다음 반복된 게 니은 서름이에요. 다음에 디귿 아름다움인데 리얼이 긍지입니다. 그러니까 긍지라는 이 단어가 어떤 경로로 얻어지느냐, 이 화자에게 긍지라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처음에는 필요로부터 시작해요. 그죠? 잘 보면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나는 필요하였고 영원히 필요할 것이기에 구태여 옛날을 돌아보지 않아도 스름과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있는 나의 긍지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긍지가 어떤 경로로 생깁니까? 처음에는 필요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스름을 거쳐서 스름과 아름다움을 대신해서 긍지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필요로부터 서름이 연결되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필요하고 서러운 것은 같은 계통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서러움과 아름다움 할 때 왜 아름다움으로 넘어가느냐. 서러움과 아름다움이 어떻게 같이 동반될 수 있느냐. 이게 좀 의문스럽죠. 그리고 그 서러움과 아름다움이 대신한 게 긍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아름다움이 왜 나타났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302쪽으로 가봅시다. 또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긍지를 느끼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302쪽 둘째 연을 보면 내가 살기 위하여 몇 개의 번개 같은 환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꿈은 교훈, 청춘, 물, 구름 필요들이 몇 배의 아름다움을 가하여 있을 때도 또 여기 나오죠. 필요가 왜 아름다움과 바로 직결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김수영에게 있어서는 이 필요라고 하는 게 필요를 느낀다 하는 게 반드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정적 의미의 필요가 아닌 것입니다. 필요는 긍지를 느끼기 위해서 꼭 경험해야 될 어떤 감정 상태야. 평소에 가질 수 없는 감정 상태. 그 필요는 뭘 동반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을 동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지를 그죠? 에 도달하게 되는 하나의 직접적인 시작은 필요입니다. 필요를 느끼고 혹은 서름을 느끼고 이게 필요와 서름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감정의 차원만이 아닌 것이죠. 단순히 필요하다, 서럽다라고 얘기했지만 김수영이 말하는 필요와 서름은 그 안에 아름다움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긍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년입니다. 필요도 내가 만드는 것 그랬죠. 그죠? 긍지도 내가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필요와 긍지가 완전히 정반대 개념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은 필경 여러 가지를 합한 긍지의 날인가 보다. 앞만 불러도 싫지 않는 긍지의 날인가 보다. 모든 서름이 합쳐지고 모든 것이 서름으로 돌아가는. 그죠? 보세요. 서름이 합쳐지고 서름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긍지야. 서름은 여러 가지 대립되는, 그죠? 상반되는 양극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태가 서름인 것 같아요. 그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같이 있는 것이 서름이에요. 그러니까 서름이 합쳐지고 서름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긍지의 날이에요. 이것이 나의 날, 내가 자라는, 내가 성장하는, 그죠? 뭔가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내용을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이 반복되는 문장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구와 절을 통해서 이런 주제가 나타난다는 거 이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305쪽으로 넘어갔어요. 변주로 이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단순한 차원으로 부분적 영역에서 형성된 반복의 경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 두 번째는 구와 절이 반복되는 것, 세 번째는 문장이 반복되는 것. 이제는 조금 복잡한 차원으로 갑니다. 시의 전체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변주를 살펴보는데 역시 복합 유형으로 변주가 형성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병렬 대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연쇄 점청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왕복 점청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자,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하고 다음번까지 김수영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작품 파밭가에서 파를 심어서 그죠? 키우는 그 파밭가에서 어떤 내용인지 이예은 예.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봅시다. 먼지 앉은 성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색감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읽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에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람이 뉘우치는 마음에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색상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있는 것이다. 네. 자, 이 시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대부분의 시가 그렇지만 김수영의 시가 우선 상황은 이 시를 쓰게 되는 상황은 파밭가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죠. 파가 심어져 있는 밭가에서 1년을 보세요.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2년을 보면 먼지한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내가 줄을 꺼놨어요. 어디입니까? 뭐뭐 하듯 묵은 사랑이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1년과 2년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바뀌어요? 뭐뭐 하듯 앞에 붙은 게 바뀌죠. 첫 번째 1년은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이고 2년은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이에요. 그죠? 그리고 1년은 벗겨지듯 벗겨질 때 2년은 움직이듯 움직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구문이죠. 병행구문 우리가 계속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죠? 반복의 기법이 병행구문입니다. 이것도 병행구문이에요. 바뀌는 부분이 있고 안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안 바뀌는 부분이 지금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문장인데 이것은 3년에 가서 또 똑같이 반복됩니다.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그만큼 이 문장이 3번이나 1년에서 2년에서 3년에서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그죠?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시의 주제를 이 문장 하나가 형성한다는 거죠. 우선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이게 이 시의 주제인데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붉은색과 푸른색이 서로 대조를 이루죠? 그죠? 붉은색과 푸른색이. 그죠? 그리고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이것도 대조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이 시 전체의 주제를 이루는데 공통적으로 이 문장이 3번 반복됐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뭡니까? 근간을 이룹니다. 뿌리를 이루어요. 그런데 바뀌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그랬어요. 둘 다 공통된 주어는 묵은 사랑입니다. 오래된 사랑이 그죠? 묵은 사랑이 첫 번째는 벗겨지고 두 번째는 움직여요.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에도 뭐예요?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고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에도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에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의미를 지금 우리가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을 봅시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조로는 이겁니다. 물 주는 거. 그죠? 조로.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이랬어요. 근데 이 3년은 앞에 1년과 2년의 동사와 비교하면 젖어 있다는 동사를 보여줍니다. 서술어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벗겨지고 하나는 움직이는데 그죠? 1년은 벗겨지고 2년은 움직이는데 3년은 젖어 있어요. 이거 조금 다르죠. 어찌 보면 1년과 2년은 벗겨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같은 맥락인데 묵은 사랑이 3년에 가면 묵은 사랑이 아니고 묵은 사랑이 어떻게 돼요? 젖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벗겨지거나 뭐예요?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 이 1년과 2년은 같은 의미를 얘기했고 3년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에도 똑같은 건 뭐예요?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에요.
자, 그죠? 이 전체 시의 언술 구조가 독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잘 이해하려면, 의미를 잘 해석하려면 이 언술 구조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언술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법의 차원에만 거치지 않고 기법이면서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쓰고 있는 거니까 이 의미와 기법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언술 기법을 쓰는, 언술 구조를 쓰는 이유가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것인데, 자, 의미를 그래서 잘 우리가 해석하려면 언술 구조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7쪽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1년과 2년은 우선 병렬이라고 봤습니다. 왜 병렬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두 번 지금 병렬적으로 제시했거든요.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나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나 이건 병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기본적으로 병렬적 대꾸를 가지고 있다. 그죠? 이 시는 기본적으로 병렬적 대꾸다. 그런데 그 다음 복합 유형으로서 대비가 형성됐다 그랬죠? 어떤 대비가 형성됐다고 본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A와 B가 하나의, 그죠? 같은 맥락이고 A, B와 C가 서로 뭐예요? 대비를 이룬다는 겁니다. 왜? C에서는 젖어 있다는 것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는 상태가 바뀌는 걸 얘기했는데, 두 개는 1년과 2년은 상태가 바뀌는 걸 얘기했는데 3년에 와서는 유지가 되고 있다. 뭐가? 물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1, 2년을 하나로 묶고 3년을 하나로 묶을 때 1, 2년과 3년이 서로 대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병렬과 대비의 대꾸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 작품의 언술 구조를 살펴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재에 꼼꼼히 적혀 있으니까 한번 보기 바랍니다. 306쪽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우선 병렬이라고 보았을 때 또 한 가지 근거는 A, B만 병렬이 아니고 A, B, C에서 똑같은 문장, 그죠?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이 문장이 C에도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건 병렬이라고 보는데 더 뭡니까? 뒷받침할 만한 요소가 됩니다. A, B만 병렬이 아니고 A, B, C에서 뒤에 나오는 그 두 줄의 문장은 C까지도 병렬이죠. 그러니까 A, B, C가 병렬이라고도 일단은 볼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는 병렬적 대꾸가 가장 뼈대를 이룬다. 그런데 다시 그 안에서 대비적 대꾸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술 구조를 잘 이해하면 전체 주제가 어떠한 것인지,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307쪽 밑에서 8째 줄입니다. 병렬은 어떤 속성을 가져요? 6째 줄로 갑시다. 병렬적 대꾸는 구성 요소들이 수평적 나열을 통해 상호 병존하거나 첨가를 통해 상호 연대하면서 등가적 구도를 형성한다. 그죠? 이건 우리 앞에서도 했는데 언술 구조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미적 효과와 기능을 살핀 다음에 구조와 원리를 고찰하는 것이죠. 우선 여기서 병렬적 대꾸, 요거는 거기 적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병렬이니까 등가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등가적 구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307쪽 마지막 줄입니다. 대비적 대꾸는 구성 요소들이 수직적 대립을 통해 상호 갈등하면서 이원적 구도를 형성한다. 이 작품은 이것이 우선 첫 번째고, 그죠?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중심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안에서 같이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병렬 대비적 대꾸다. 혹은 병렬 대비적 변주다. 이렇게 지금 이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 작품의 경우는.
자, 그럼 이게 두 가지가, 자, 조금 더 가봅시다. 308쪽.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봅니다. 인용시는 뭐뭐 하듯 묵은 사랑이 뭐뭐 할 때라는 표천 구조를 중심. 표천 구조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A, B, C 등 각 연에서 대등한 구조를 나열하고 병치하여 수평적 나열을 통해 상호 병존하고 등가성의 병존이라는 구조와 원리를 가집니다. 이제 이것은 기본적인 특성이고 구도라고 하는 것에 그죠?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니까 이 구조와 원리는 뭐예요? 등가성의 병존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구조와 원리죠. 이거는 기본적인 구도가 그렇다는 것이고 특성이 그렇다는 것이고 뭐 병렬적 대꾸는 이런 특성을 갖는데 구체적으로 김수영 씨에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원리는 등가성의 병존이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구조와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이 대비적 대꾸가 여기에 그죠?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대비는 기본적으로 이원적으로 서로 대립적 구도로 대립적 구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와 원리에 대비적 대꾸가 결합되니까 어떻게 돼요? 등가성의 병존이 아니고 등가성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등가성의 상충이라는 구조와 원리를 이 작품 갖는다. 이게 두 개가 결합되어서 그죠? 복합 유형이기 때문에 단일 유형이 아니고 복합 유형이기 때문에 이게 둘을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이 작품의 구조와 원리를 종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가성의 병존이 대비적 대꾸가 가지고 있는 대립적 구도와 혹은 이원적 구도와 결합하니까 등가성의 상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이 작품의 구조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적 해석을 또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삶은 계란의 급질, 먼지 않는 습격, 너의 그림자 이런 것은 다 어떤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낡은 것이다. 그죠? 낡고 오래된 것이다. 이런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프로이트의 압축, 락강의 언육, 들레즈 위장의 개념과 관련된다. 그 다음에 묵은 사랑을 중심으로 새벽, 조로의 물, 젖어 있음 이런 것들은 역시 어떤 동일한 의미 효과를 갖는다.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변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 문장이 똑같이 1년, 2년, 3년에 똑같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이런 것이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1년에서 반복되고 2년에서 반복되고 3년에서 반복되었을 때 이것은 완전히 똑같은 반복이 아니란 겁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문장 자체는 표면적으로는 똑같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에서 개념적 해석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바로 니트로넬로 개념이다. 니트로넬로 그리고 오디분 반복. 우리가 베르그송과 들레즈에게서 공부했던 반복의 두 가지 유형 중에 물질적 반복과 정신적 반복이 있었고 물질적 반복은 뭐예요? 헐벗은 반복이고 정신적 반복은 옷 입은 반복이다.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기억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309쪽.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은 반복, 동일한 반복 같은데 이것이 1년에서 한 번 반복되고 2년에서 또 반복되고 3년에서 반복될 때 이것은 니트로넬로 개념이 되고 말 그대로 정신적 반복이 되고 옷 입은 반복이 된다. 풍부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기계적 반복이 아니란 겁니다. 이게 기계적 반복이면 이 시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죠? 네. 자, 그런 식의 니트로넬로 혹은 정신적 반복이 김승수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더라도 그죠? 1년에서 2년에서 3년에서 똑같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동일한 반복이 아니란 겁니다. 자, 그것이 이 시에 대한 해석이고요. 자, 다음 작품 또 넘어갑니다. 봄밤이란 작품입니다. 봄밤. 한없이 풀어지는 피곤한 마음에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너의 꿈이 다른 행로와 비슷하니
해전을 하더라도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기적 소리가 과연 슬프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서둘지 말라 나의 병이야. 나의 인생이야. 재앙과 불행과 병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밤 눈에 띄지 않는 땅속 벌레같이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나의 영광이여. 예. 네, 봄밤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작품입니다. 한번 꼼꼼히 언술 구조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자, A, B, C 크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그죠? 이 1번 문장이 3년에도 한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1이라고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그죠? 여유를 가져라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여유를 가져라. 뭐 단순히 의미로 다시 풀어서 표현하면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여기 기억 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서둘지 말라를 기억으로 놓고 그것이 바라지 말라 기억 다시 기억 투 다시는 당황하지 말라. 그죠? 서둘지 말라가 변주되어서 뭐뭐 하지 말라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바라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그죠? 서둘지도 말고 그죠? 그런 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자에게 이 화자가 2번 보세요.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일종의 절인데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그게 어디에 또 반복됩니까? 2연에 B에 반복됩니다.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그죠? 달이 떠도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 오 봄이여 이랬어요. 각 연마다 이 후반부는 이 호칭, 호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니언이라고 붙였는데 그리고 감탄사 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니언, 이어, 뭐뭐 이어, 오 뭐뭐 이어 이렇게 끝나죠. 보세요. 2연도 보세요. 나의 빛이여 오 인생이여. 그죠? 3년도 보세요.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년마다 끝나는 부분에는 뭐여 오 뭐여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표시를 다 해놨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상당히 이 김수영의 시는 이 뭐예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죠? 비약하고 건너뛰고 도약하기 때문에 그 시상을 따라가기가 그죠? 시의 생각을 화자의 생각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자, 서둘지 말고 바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 오 봄이여 그랬어요. 이건 아마 화자 자신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짐작하는데 자기가 술을 먹고 몸이 무거워요. 그죠? 그래서 술 먹고 깨어났는데 몸이여 다음에 오 봄이여 그랬거든요. 갑자기 왜 몸에서 봄이 왔을까? 이 비약입니다. 요 사이에 이 엄청난 빈틈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메꿔야 될까? 잘 보세요. B도 한번 보세요.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너의 꿈이 달의 행로와 비슷한 해전을 하더라도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기적 소리가 과연 슬프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그죠?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이게 2번 반복됐어요. 3번 문장이. 그 다음에 또 서둘지 말라. 서둘지 말라라는 이 서술어는 3번 반복됐어요. 그죠? 그래서 기억 표시가 돼 있죠. 이건 이미 A 1년에서 이미 반복됐던 것이 한번 나왔던 것인데 B에서 3번이나 나왔어요. 서둘지 말라는 이 표현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나의 빛이여 오 인생이여 이랬거든요. 이제 빛에서 인생으로 갔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수 있느냐. 자, 우선 이제 3년을 보기 전에 1, 2년만 놓고 보면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에서 봄을 느낀 것은 왜일까요? 전후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요 두 줄만 가지고는 왜 몸에서 술 먹고 일어나면 찌부둥하고 오히려 불쾌하죠. 그죠? 물론 정신이 맑은 정신으로 깨어날 수도 있지만, 근데 오히려 정반대 봄을 지금 얘기했거든요. 제목은 봄밤이죠. 그죠? 봄밤에 아마 경험하는 내용 같아요. 그 다음에 비유를 보면 나의 빛이여 오 인생이여 그랬거든요. 빛에서 인생으로 갔어요. 어떤 하나의 실마리가 있을까요? 뭐가 이런 것을 가져다 줬을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봄밤에 뭐가 빛을 발하고 있는 걸까요?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할 때 그 빛의 이미지가 오 봄이여 할 때 그 봄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의 이미지, 그 다음에 이연에서 볼 때 그 달이 가지고 있는 그죠? 이미지가 달빛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빛이 나왔죠. 나의 빛이요. 그 다음에 오 나의 인생이요. 그러니까 이 좀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봄밤에 달빛이 비치는 것에서 자기가 지금 현실은 누추하고 그죠? 괴롭지만 어떤 비전을 그죠? 발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술 취한 몸에서 봄을 발견하고 봄에서 빛을 발견하고 빛에서 인생을 발견하는 이런 어떤 이미지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3년으로 가봅시다.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밤, 눈을 뜨지 않아도 땅속의 벌레처럼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현실은 너무 누추하고 그죠? 궁핍하고 그죠? 괴로운데 그래도 서둘 것 없다. 그죠? 여유를 가져라. 그런 얘기를 지금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도 말고 너무 당황하지도 말고 이렇게 긍정의 힘을 같은 걸 지금 발견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긍지. 자 보세요. 이 작품에 나오는 이 서둘지 말라는 것하고 우리가 앞에서 나온 것하고 연결할 때 뭐하고 관련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긍지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긍지가 어디 나왔죠? 긍지의 날이라는 게 나왔죠. 긍지의 날. 피로들이 서름을 동반하지만 아름다움과 함께 긍지를 확인하는 이 시에서 피로에서 어떻게 긍지가 나왔을까? 그죠? 피로에서 긍지가 나왔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봄밤이라는 작품에서도 이 누추한 현실에서 빛을 발견하는 것이죠. 3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그죠? 누추한 현실이지만 그리고 궁핍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서둘 거 없다는 거죠. 어떤 긍지를 가져라는 겁니다.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절제로부터 온다. 서둘 게 없죠. 마음을 서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그죠? 절제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나의 아들이기도 하고 나의 영감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못지않게 이 중요한 것은 이 반복되는 것이 1년, 2년, 3년에서 어떤 반복의 구조를 가지고 지금 이러한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중요한 부분만 한번 해볼까요? 311쪽. 311쪽 둘째 단락입니다. 위에서 6째 줄입니다. A, B, C 등 각 연 후반부의 병행구문. 자, 다 병행구문이죠, 이것도. 뭐뭐이어, 오, 뭐뭐이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일단은 점층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A여, O, B여 할 때 A와 B가 지금 머릿속에서 A로부터 B가 연상이 된 거잖아요. A에서 B로. 물론 비약이 엄청 심하지만 A여, O, B여 할 때 A와 B의 관계를 보면 이건 점층이죠. A보다 더 강도가 강한 걸 B에다가 얘기하니까.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점층 구조를 형성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1년에서는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 오, 봄이여 이랬죠. 그죠? 이 구조를 지금 우리가 분석해 봅니다. 그 다음에 2년에서는 나의 빛이여, 오, 인생이여 그랬어요. 3년에서는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자, 이 은술 구조가 이제 일종의 병행 구문인데 병행 구문 속에 어떤 의미를 지금 표출하고 있을까? 공통된 것은 X여, O, Y여. 그죠? 하나의 공식으로 얘기한다면, 도식으로 얘기한다면 X여, O, Y여. 그래서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술 구조에서 X와 Y는 일단 동격의 속성을 가지죠. 그죠? X와 Y는 전혀 반대는 아니죠.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X로부터 Y가 도출된 것이니까 일단 동격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동격이 아니고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층인데 X여 하고 생각했을 때는 그건 1차적 각성입니다. 갑자기 그죠? 이 술이 깨가지고 머리 아픈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떠올랐으니까 X를 부른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른 게 뭐예요? 몸이여. 자기 몸을 먼저 불렀어요. 그 다음에 오 봄이여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1차적 각성이고 두 번째는 2차적 각성인데 1차적 각성에서 2차적 각성으로 전개되는 그 사이에 무엇이 도대체 개입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점층적인 혹은 비약적인 의미 강화를 내포하죠. 이거 다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에서 봄으로 전개되는 것은 누추한 일상의 현실에 봄의 시간성이 개입되어 있음을 각성한다. 이건 이제 의미를 나름대로 내가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르게 해석을 해보세요. 일단은 이 누추한 현실에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의 시간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화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 내막에는. 그다음에 B에는 나의 빛에서 인생으로 전개되는 것은 뭘까요? 나의 몸에서 빛을 찾았는데 빛은 시간성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시간성이 의미하는데 그 시간성이 더 연장되면 인생이 되는 거죠. 나의 몸에 시간이 부여되면 그게 나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절제 아들 영감으로 전개되는 것은 이러한 각성이 그죠? 이러한 희망이 지금 엄청난 그죠? 고통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성이 서둘지 말라는 명령에 충실함으로써 얻어진 절제의 소산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아무리 누추해도 희망을 갖고 서둘지 마라. 여유를 가져라. 그죠? 미래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어떤 절제와 영감의 소산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 그 구절을.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요 시를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312쪽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